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요 며칠 매일 사상 최고치였는데 말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3,413, 전날 대비 1% 하락하면서 12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도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 기관도 내다파는 모습 보였네요. 미국에서는 FOMC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리면서 경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간 시장이 또 꾸준히 오르면서 차익 실현하려는 모습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7% 내리면서 840선대로 떨어졌네요.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오른 1,38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2.3도. 이 비가 그치면 이제 서울은 낮 기온 30도대는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들려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남님께서요. 5일 교환하러 카센터 갔는데 제 방송이 나오고 있대요. 카센터에서. 카센터 사장님 센스 굿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사장님 센스 굿. 김윤희님께서는요. 어제 주식 신나게 빨간불로 달려갔는데 조금만 차익 실현한 게 아쉬워요. 어제 번 거 오늘 다 내려갔어요. 똑당해요. 주식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다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김윤희님께서 이제 전문가의 길로 점점 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화이팅!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들 만나볼 수 있는 방과 후 북카페, 이어서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톡톡까지 가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하다 이제는 K 열풍이 여기까지 번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번 사용했던 물건, 중고품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중고 마켓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국의 K와 재판매 상거래를 뜻하는 리커머스라는 단어를 합쳐 K-리커머스라고 부릅니다. K-리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품목은 단연 K-팝 관련 상품들입니다. 한정판 아이돌 앨범, 포토카드, 아이돌 응원봉, 화보집. 희소성이 있을수록 가격이 치솟는데요. 블랙핑크 리사가 입었던 후드티와 사인카드는 무려 2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의 중고 의류, 사용감이 거의 없는 스킨케어 제품, 한정판 콜라보 화장품 같은 K-패션, K-뷰티도 잘 팔리고요. 한국 회사가 만든 전자제품, 생활용품, 캐릭터 굿즈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루이비통, 샤넬 같은 해외 브랜드의 중고 명품도 한국에서 역으로 해외에 팔린다는 건데요. 이건 일종의 한국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한국의 중고 플랫폼은 꼼꼼한 정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는 중고 명품은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고 쓰고 인증한 물건들의 신뢰와 인기가 높아진 덕분에 K-리커머스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 거래 업체들은 아예 해외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외 제품을 사려고 이용했던 다른 나라의 직구 플랫폼들은 이제 거꾸로 한국 중고품을 그 나라 현지인들에게 구매 대행해주는 역직구 서비스를 늘렸습니다. 프랑스의 벼룩 시장을 떠올려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팔리는 오래된 물건들을 프랑스의 역사와 감성이 담긴 귀한 문화재처럼 가치를 높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중고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문화에 힘이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비록 이름은 중고품이지만 결국 우리가 파는 건 한국의 감성과 문화일 테니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책 뭔가요? 네, 저는 소장님이 방송하실 때 네. 코스피 4천, 5천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를 위해서 준비한 책이고요. 네. 경제경영 55위에 올라와 있는 자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 준비해봤습니다. 자본주의자 선언. 예, 저자가 요한 노르베리이고요. 네. 스웨덴 출신 경제사 전문가입니다. 네, 스웨덴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책도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1년에 낸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24년 전에 나온 대표작인데요. 2001년이 어떤 때냐 하면 그 1997년에는 대한민국에서는 IMF 구제금융 사태가 있었고요. 네.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향한 반대가 정말 급심했습니다. 99년에는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강요회의 때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를 외쳤고요. 이런 시기에 요한 노르베리는 고고하게 외칩니다. 자본주의가 최고다. 시장을 옹호하면서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변명을 썼고요. 네. 당시에 호평도 많이 받았지만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맹렬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됐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자 선언이 나왔고요. 이 책에서 요한 노르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봐, 내가 맞았잖아.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있던 사람들이 역으로 야 그러면 그때 신자유주의 이런 거 자유무역 반대했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런 네.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매일 뉴스에 네. 나오는 분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사실은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네. 오가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 그러고 공정무역이라는 그런 네. 핑계로 관세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소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른바 진보, 좌파였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본국,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높이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노르베리가 이번에 발표한 자본주의자 선언에서는 지금과 같은 좀 혼란스러운 사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자유무역이라는 게 세계 전체에 이득을 줬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목에서부터 나오는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드리자면 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하면 독점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돈이 많은 대기업이 주역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제 요한 노르베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독점 자본주의, 패거리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킨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봉건제, 신분제 같은 것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소비에트나 마오쩌둥이 실험했던 그런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로부터 해방한다는 의미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밸런스를 맞추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거는 이유가 있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네.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자본주의자 선언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이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든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만 아니라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국이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를 뺏어갔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요한 노르베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는 자동화 경향으로 이제 제조업은 쇠퇴하기 마련인데요. 네. 이 부분은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제조업에서부터 일자리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 사라진 일자리 대신에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네네. 우리도 뭐 70년대 뭐 공장에서 신발도 만들고 그렇죠. 옷도 만들고 그랬는데 네. 점점 선진국으로 이렇게 향해 가면서 네. 그런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그렇죠. 제조업만 남기고 네. 이제 노동 집약적인 거는 이제 동남아 쪽으로 넘겨줬잖아요. 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블루칼러 일자리를 많이 들고 왔다고 해도 정작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갈 것인가, 일 안 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세계 부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이제 통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제외하고 봐도 세계 자본주의의 부의 흐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느냐라는 게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이고요. 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책이기도 하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네. 이런 요지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제 요한 노르베리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임금 노동자의 그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 배경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 그 부동산 상승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 상승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불평등이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하나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체제가 자본주의 아니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근거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예. 오. 3대에 가서 부자가 부자일 확률이 몇 %일 것 같습니까, 소장님은? 3대에 가서 부자가 부자일 확률 네. 절반?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는 내부에서도 극심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게 이제 자본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목차에도 보니까 중국 이야기가 있던데 네. 중국은 흔히 이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자체가 나서가지고 산업 자체를 이렇게 하나 탁 꼭 찍으면 그걸 네. 전폭적으로 확 키워주면서 그걸 국가 경쟁력으로 주력 산업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한 15년, 20년 전부터 엄청 키워온 과학이 네. 그 예가 아닐까 싶은데 책에서는 그런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중국의 이런 체제 때문에 그 이른바 트럼프라든지 약간 되게 스트롱맨을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중국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크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국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강한 게 아니라 이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개혁 개방부터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게 덩샤오핑이 정치인의 결단으로 그렇게 전개가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워낙 계획 경제의 불리한 게 많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시장을 계속 형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덩샤오핑도 어쩔 수 없이 개혁 개방 정책을 이제 끌어온 거고 198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는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지만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상당 부분 민간의 자유를 맡긴 이제 측면이 있었고 그런 30년의 결실이 지금의 강한 중국이지 지금 국가 주도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중국이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험대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중국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고령화로 가는 게 있고 네. 저성장 저임금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문제라고 이 책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쇠퇴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를 공멸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많은 나라가 증명을 한 게 있죠. 이제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이 국가 주도로 포퓰리즘으로 했을 때는 이제 나라 경제가 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바로 이제 자본주의자 선언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본주의자 선언의 그 내용을 들으니까 그 지난번에 그 빌 게이츠가 추천했던 책 중에
팩트 풀리스라고 하는 그 책이 떠오르긴 하네요. 뭐 네.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세상이 점점 살만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네. 저희도 코스피 4천 가야죠. 네. 가야죠. 5천 네. 가야 되고요. 네. 네. 자, 다음 책 만나보죠. 이제 다음 책은 그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라는 책이고요. 네. 일본 저자인 이토 히로시가 쓴 책입니다.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출간된 지 10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고요. 또 저자인 이토 히로시가 한국 독자를 위해서 따로 서문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린 자본주의자 선언은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제 자본주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못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 돈이 많더라도 이 극심한 경쟁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이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 이토 히로시라는 저자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 일본에서 뭐 대학교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네. 공부를 잘했어요. 이제 교토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나왔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계속 떨어지다가 겨우 스타트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과로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 월급을 약값으로 다 쓰게 되는 그런 생활이 지쳐서 회사를 관두고 이제 난 다르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생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생업? 네, 생업이라는 게 전업이랑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네. 꼭 한 직장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생업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책도 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업이라는 게 일종의 뭐 부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회사에 얽매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뭐 직장인으로서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번다고 하면 내가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이 일 뭐 50만 원짜리 일 하나 하고 뭐 100만 원짜리 일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을 이제 버티는 게 바로 생업이고요. 생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이어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도 되는 일 이런 원칙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집이잖아요. 네. 이제 집 짓기를 대표적인 생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막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건 아니고 지방에 가면 버려진 집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리모델링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업의 한 가지로 들고 있고요. 이런 상태로 하면은 뭐 지방에 가면은 돈이 크게 들지 않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 이제 농사 같은 경우가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농번기에 사람들을 쓰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한다든지 또 뭐 빵 만들기 같은 걸 직접 한다든지 만들고 남은 빵을 판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들어보면 이제 생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매달 이제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편하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토 히로시는 이런 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이토 히로시도 처음부터 생업에 나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히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관심 가지는 생업을 여러 개 하다가 잘 되면은 그게 본업을 능가하는 순간이 오겠죠. 이제 그때는 뭐 생업 여러 가지로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시로시라는 사람은 직장에서의 그 과된 노동 그리고 과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이런 삶을 택한 거고 네. 직장 생활이 몸에 맞는 사람들은 계속 뭐 직장 생활 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뭐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인 건 아닌 게 사실 젊은 시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 뭐 40대나 50대 비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생업이 여러 개 있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책도 빠르게 만나보죠. 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존 핸드릭슨이 쓴 마침내 내뱉은 말이고요. 네. 이게 말더듬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 핸드릭슨이 이제 말더듬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버지가 기자였고요. 어쩌다 이제 기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말더듬이 있다 보니까 기자로 하면서도 좀 핸디캡이 많았어요. 질문하는 게 어렵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마침 트럼프 일기가 끝나가던 시절에 네. 조 바이든이 등장하는 거죠. 조 바이든이 인기를 끌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심각하게 앓았던 말더듬증을 극복했다. 이런 인간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존 핸드릭슨이 보기에는 극복한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예, 말더듬증이 앓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증세 중에 하나가 네. 발음하기 힘든 발음을 안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쌀 같은 경우 쌍시오 발음하기 힘들면 네. 대한민국의 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벼 문제라든지 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조 바이든이 보기에 그런 게 보여서 이 존 핸드릭슨이 바이든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말더듬증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고 숨기고 있다.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또 마침 이제 조 바이든도 대단한 게 인터뷰를 해줍니다. 어허. 그리고 기사가 나와서 전 세계에 있는 말더듬증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응원과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뭔가 어떤 고비 고난을 극복한 성공의 서사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네. 개발 요소도 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성공 서사도 있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조 바이든도 그렇지만 존 핸드릭슨도 말더듬증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었잖아요. 계속 일상에서도 그것 때문에 모멸감을 겪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되는데 조 바이든과 만남으로써 자신도 자신감을 가지고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책들의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건데요. 뭐 재밌는 사건들도 많고 좀 슬픈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뭐요, 그 형이랑 친형이랑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네. 그 코미디언 이제 스탠딩 코미디언의 이제 공연이었는데 스탠딩 코미디가 말을 굉장히 유려하게 빨리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압박스러운데 이 스탠딩 코미디언이 묻는 거죠. 그 친구에게 너의 이름 무엇이냐? 네. 인터뷰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음.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제2 발음을 못했는데 다 이름도 그렇고 그 저널리스트라는 제2도 발음을 못한 아. 거죠.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친형도 그렇고 동반자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존 핸드리슨이 그 코미디언을 찾아가서 네. 그때 나를 기억하느냐, 뭐 나를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이제 코미디언은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몰랐으니까. 뭐 그런 식의 좀 아픈 기억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존 핸드릭슨의 경험을 들으면 어린 시절에 뭔가 상처를 줬다거나 받았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데 결국 이 책이 독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위로나 메시지는 뭐예요? 저도 좀 어릴 때 말 더듬는 편이고 오늘도 말 몇 번 더듬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막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고 몸 놀리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네. 서로를 좀 인정해주면서 보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다른 책은 마침내 내뱉은 말이었고요. 자본주의자의 선언,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 좀 해볼까요? 7785님께서 지각했어요. 남은 시간 잘 들을게요. 라고 해줬고 출첵은 언제쯤 해야 마지막에 불리나요? 오늘도 출첵해봅니다. 라고 새싹 멤버 우리 박지윤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출첵 멤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박지윤 님 불러드립니다. 내일도 해주실 거죠? 김진우 님께서는 소장님 오늘도 야근입니다. 잉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회사 에이스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지? 왜 이렇게 맨날 야근이지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일을 잘 안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나만 믿고 달려가는 거지. 그럴 정도로 완전 인재여가지고 일이 몰리는 거야. 근데 김진우님은 이제 후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어방목을 듣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야근 화이팅이에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팝이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죠. 매년 4월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 음악 페스티벌 이 행사의 무대에도 K-팝 아티스트들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블랙핑크가 처음으로 출연했고 내년 라인업에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뱅을 비롯해 샤이니의 태민 그리고 그룹 캐츠아이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매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 사막지대에서 열리는 이 음악 페스티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갈게요. 1번 코첼라, 2번 모짜렐라, 3번 신데렐라. 코첼라, 모짜렐라, 신데렐라.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쭈민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오늘은 미국이기는 한데 네. 좀 더 정확히는 미국으로 시작해서 가능하면 미래 세상으로 가는 길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미국 안에서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요 숙제 내는 방법들이 바뀌고 있대요. 오, 어떡해요? 예전에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내는 대표적인 숙제가 에세이, 긴 글을 써서 내는 장문이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 기한은 2주 정도 주고 수업 주제에 대해서 학생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서 글을 쓰는 그런 건데 이게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학생들이 접하게 되니까 이 좀 똑똑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똑똑한 친구들이 2주 동안 네. 팽팽 놀다가 마지막 날 딱 AI 써가지고 딸깍하면서 너무 좋은 에세이를 만들어내는 사례들. 어허. 심지어 점수도 AI 안 쓰고 스스로 숙제를 해낸 학생보다 높게 받는 경우들이 많아졌대요. 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있어서 과제와 과제 마감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배움인데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안 배워도 잘 몰라도 A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너무 퍼져서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이 에세이 과제라는 걸 없애기 시작했대요. 지금 시대에서 2주 기한의 에세이 과제를 내는 거는 10대들한테 부정행위 하라고 애원하는 꼴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뭐 사실 2주 동안 팽팽 놀다가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컴퓨터 키는 거는 뭐 새로운 일은 아닌데 새로운 일은 아닌데 예.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뭐 밤을 새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같네요. 뭐 AI야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쓸 법한 몇 페이지짜리 이런 내용 담아서 좀 만들어 줄래라고 하면 뚝딱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수학 같은 거는 좀 풀이 과정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AI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막 방정식 같은 거 써야 되면은 이거 컴퓨터로 저는 못 쓰거든요. 네. 어렵잖아요. 네. 근데 도형 만들다가 그러니까 끝날 안 것 되잖아요. 같은데? 근데 요새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네. 스마트폰으로 안에 문제 사진을 찍어버린대요. 그럼 그 파일을 업로드를 생성형 AI한테 시키잖아요. 네. 그럼 걔가 그걸 알아듣고 답과 풀이 과정까지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요 녀석들이 정말. 요 녀석들이 정말 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이번 달에 미국 시사 매체 디 애틀랜틱에서 소개된 사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학생들이 AI로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냈다. 아니 토마스야 네가 이렇게 잘 풀 리가 없다면서 걸리는 경우들이 이제 걸리면 또 당연히 불이익을 받겠죠. 낙제점을 네. 받는 경우들도 생겼는데 아니 규정도 제대로 없는데 AI로 과제 제출하는 걸로 왜 불이익을 주냐. 이렇게 과제 점수를 잘 받아야 우리 아들이 토마스가 좋은 대학 가는데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가 학교 상대로 소송 내는 경우들도 있대요. 이 소송의 그래요? 나라 미국답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장문 평가는 이제 숙제가 아니라 네. 마치 시험처럼 그 교실 안에서 아, 수업 시간 안에서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써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서양에는 토론 문해가 있습니다. 하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토론 수업들. 근데 토론 수업도 이제는 미국에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간대요. 왜냐하면 각 토론 팀들의 주장이 AI에서 온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를 세우고 반박하는 과정을 이제 미국에서 점점 AI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가 다 아는 거, 다 알지만 정말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좀 귀찮아서 누군가에게 이제 부탁을 하면 딱 그 결과를 받아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서 내가 뭘 고치면 될지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다 떠넘겨 버리면 이게 종이에 써지는 점수밖에 얻을 게 없고 맞네. 예, 표현이 되게 좋네요. 네, 예. 결국에 언젠가는 그 바닥이 드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사실은 지금 AI가 논문도 쓰는 시대이긴 맞아요. 하니까 역으로 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AI가 이걸 썼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죠. 마치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건데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사실 기사화된 경우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를 낼 때 사람은 못 읽는 AI만 인식할 수 있는 명령어 같은 거를 뭐 하얀 바탕에 하얀 글씨로 넣어가지고 네.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잡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반대로 AI도 발전을 해요. 잡히네 이러니까 빠져나가야지 이러면서 이야. 미국 학생들한테 휴머나이저라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휴머나이저가 뭐예요? 뭐 사람이 쓴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AI가 쓴 글이 아니라 네. 사람이 쓴 글처럼 보이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휴머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계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한쪽에서는 AI로 쓴 걸 잘 잡아내나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 이런 대결 구도로 시험이 변질되는 현상이 머리를 그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AI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 AI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또 삶의 수준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맞는 포인트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 그렇게 잘 써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우리나라 분 가운데 미국에 유학해서 조교수까지 가서 이제 정교수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좀 무섭대요. 미국 대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수장님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 조교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AI 시대에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 학생들한테 쓸모가 있나? 왜냐하면 학생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A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이 공부해오고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이 사람이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실제로 교수님들도 AI를 써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걸 오히려 학생들이 싫어하기도 한대요. 왜요? 왜 학생들이 AI 쓰는 교수님을 싫어해요? 이거는 뉴욕타임즈 보도였는데 네. 미국의 한 대학생이 대학 측에 수업료 돌려주세요 이렇게 환불 요구를 했던 사례가 있대요. 어머나.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의 강의 노트를 복습하다가 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나 봐요. 헤르미온느 같은. 그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가 가만히 봤더니 AI가 만든 것 같은 거예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가 내놓는 어떤 자료들이 완벽하지만은 또 않아서 맞아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네. 뭐 만약에 생성형 AI가 실제 근거 자료를 못 찾으면은 자료를 그럴듯하게 실제랑은 좀 다르게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강의 노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럴 거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AI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교수님한테 수업 받아요? 이러는 거죠. 똑똑한 학생이죠. 등록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못 돌려받았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강의 자료를 AI한테 맡기는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네.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 취업하려면 학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학점 채점해야 되니까 이걸 AI가 하도록 했대요. 야, 이거 좀 교수님 좀 해라. 너무한 이거는 좀 이렇게. 너무하신 건데 어. 이게 또 걸리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AI를 잘 이용해서 자료를 더 충실하게 평가를 더 공명정대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AI한테 맡겨버리니까 학생들도 문제지만 선생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봐야죠. 그러게요. AI를 그 교수님이 쓰면서 형성된 또 알고리즘이나 어떤 그 배경 데이터가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네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참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답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얼마나 이 아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수님에 대해서 그걸 따져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맞아요. 비판적인 사고나 어떤 아이디어를 얼마나 이 사람이 생성을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AI가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하느냐
그걸 또 이제 AI 리터러시, 뭐 AI 문해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AI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개념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네. AI를 잘 쓰면은 더 똑똑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AI한테 완전히 뇌를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점이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사실은 교육계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뭔가 숙제를 내주든 그게 뭐 시험이든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결과물이 뭐냐보다는 어떻게 완성했냐, 맞아요.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겠네요. 근데 이제는 또 요즘에는 또 AI 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어요? 세계에서 생성형 AI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 오픈 AI라고 하고 네. 그 회사가 만든 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챗GPT거든요. 네네. 이 챗GPT가 어떤 통계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버드 대학랑 같이 했대요. 이 오픈 AI가 이번에 나왔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챗GPT가 하루에 처리한 메시지가 26억 3천만 건입니다. 와. 1년 전에는 이게 4억 5천만 건 조금 넘었거든요. 6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하루가요 86,400초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에 26만 3천 건을 처리했다는 거는 AI가 1초에 3만 건 넘는 답을 지금도 막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챗GPT 이용하는 사람들은 챗GPT 기준으로 7만 명 되고 챗GPT가 전 세계 AI 한 80%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거의 1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AI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하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님들이 그렇게 챗GPT 배우셔서 아주 유용하게 쓰신다 그런 얘기도 듣긴 하는데 하루에 26억 건? 이거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주로 AI한테 뭐 물어본대요? 그런 통계 있어요? 이 통계가 재밌어요. 지난해에는 보통 챗GPT를 업무 목적으로 뭐 넓게 보면은 시험 대신하는 것도 뭐 업무라고 칩시다. 그래서 네.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전체 47%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일한 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랑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 비중, 챗GPT를 업무 목적으로 쓰는 비율은 27%로 급감하고 3분의 1보다 아래가 됐고 업무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야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가 요새 핫하니? 아니면은 야 나 친구들한테 말 못할 고민인데 상담 좀 해줄래? 나 올해는 뭐 연애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쓰는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챗GPT에 들어온 모든 데이터 가운데 10분의 1 정도는 AI한테 그냥 내 감정을 털어놓거나 어떤 그 감정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데 쓰여지고 있대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챗GPT 4에서 5로 넘어갈 때 이제 샘 알트먼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최소한으로 해보자, 데이터를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그 5한테 말투를 조금 냉정하게 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내 4 돌려줘라. 그 따뜻하고 자상했던 나의 그 챗GPT 4 어디 갔냐. 맞아요. 그건 알트만의 옷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 올해는 연애할 수 있을까 이런 상담하는 것들이 많아졌구나.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아이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AI 배울 때 고마워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배운대요. 맞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챗GPT한테 고마워라는 말을 항상 더 붙인다는 거야. 결과를 맞아. 받은 다음에. 사실 그게 되게 맞는 말인 게 네. 그게 AI를 잘 쓰는 꿀팁 중에 하나래요. 왜냐면 이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든요. 생성형 AI를 써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쓰지 않을까 이를 알아봤는데 네. 그 AI 잘 쓰려면 당연히 지시를 세세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랑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칭찬을 하지 말래요. AI를. 저는 맨 처음에 AI한테 물어보면 약간 저도 모르게 잘했어 뭐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가 AI한테 물어볼 때 한 번에 답을 다 주지 못하거든요. 네. 데이터를 뭐 구체화해야 되고 할 때는 네가 한 게 좋았고 그럼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볼래 하는데 네. 진짜 저 같은 사람 꽤 있거든요. 근데 칭찬을 해주지 말라는 게 경희대에서 AI 비즈니스 가르치고 계신 김상윤 교수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네. 이게 잘못 이해하면 AI가 막 감정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처럼 칭찬을 받고 싶어서 말을 지어낸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AI가 질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게 되면 AI가 그걸 파악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과장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거나 해서 실제 인간이 원하는 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톤이 AI의 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칭찬을 해주지 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만약에 제 이해랑 다르게 AI가 사실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되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배워온 칭찬하지 마라, 고마워 이런 말 쓰지 마라는 네. 데이터 낭비되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럴 수 환경 있구나. 오염된다. 그렇죠. 그것 결국 전력이랑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 소장님 아기가 네. 중고등학생이 당연히 아닐 것인데 그런 그거를 지금 배워요? 배우더라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어서 와, 그렇게 대단하다. 했더니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방법을 배우는 거긴 할 맞아요. 텐데 어쨌든 재밌는 데이터들이 진짜 많네요. 예. 어떤 나라가 많이 쓰는지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하버드대가 국가별 사용량은 안 밝혔는데 소득별로 보면은 저소득 국가, 중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어요. 전 세계 국가를. 근데 저소득 국가의 챗GPT 도입률이 선진국, 고소득 국가의 4배를 넘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아까 왜 그 어머님들이 챗GPT 같은 네. 것들 많이 쓰신다 했잖아요. 성별로 실제 그래요. 여성 사용률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남성을 앞섰습니다. 굉장히 오. 빠르게 발전한 거고 이런 지표들은 결국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걸 뜻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신 기자님도 AI 생성형 AI 자주 쓰세요? 저도 이제 뭐 내가 연애할 수 있어. 저는 이제 연애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물어보진 않는데 써요. 이제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요새 네. 생성형 AI를 쓰면은 뭐 반 정도는 우리가 내줄게 하면서 장려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는 지금 찾아보면서 네. 잘못하면은 내가 거짓말로 기사를 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또 조금 안 쓰려고도 해요. 맞아. 잘 쓰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10억 명이 쓴다 했잖아요. 네. 전 세계. 근데 우리 전체 인구 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메일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메일이 없었던 세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너무 편해지고 세상이 확 바뀌어요. 이메일 이후 인터넷 시대 이후 거의 20년 만에 오는 변화가 지금 오는 것 같아서 이거 잘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 안 그러네.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써보시는 게 추천을 저는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신 기자님의 말이 내 뇌를 챗 GPT나 AI에게 맡기면 안 된다. 약간 맡기고 싶긴 한데 맡기면 안 된다. 그 맡기면 안 말이 돼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자, 미국 학교에서 시작된 AI 숙제 금지령에서 우리 미래 얘기까지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공개해야죠. 정답은 바로 1번 코첼라입니다. 매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오 사막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전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무대인데요. 최근에는 K-팝 아티스트들이 연이어 출연하면서 한류의 글로벌 위상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죠.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요즘 K방상, K뮤직, K푸드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라고 보내주신 이영희님 그리고 발가락 골절로 조금 불편해진 일상이지만 늘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9925님. 9925님 발가락 골절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손가락 골절이 아니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편의점 상품권도 타시잖아요. 얼른 나으세요. 그리고 9367님까지 내년 4월인데도 벌써 관심이 높아져서 놀랐네요. 저는 못 가지만 K-팝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